임상심리 전문가들 시즌 3 우리는 세트장입니다. 오늘은 북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네안이 최근 출시한 최근 번역돼서 나온 책 나온 지 좀 됐고 미국에서 나온 지 좀 됐고요. 번역돼서 나온 자서전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라는 책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요.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 들고 다니기 조금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지옥처럼 보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리네안이 얼마나 치열한 자기 고백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느껴졌었고, 또 하나는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이 책을 읽는 사람한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했는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넘기면서 뭔가 이렇게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맞아요, 영화 같았어요. 영화 보는 기분.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싹바같이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거 보면서 진짜? 이거 내 얘기다 내 얘기야. 그게 그래? 많더라고요. 어떡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어디야? 이 대학 이후의 삶이 어찌 보면 되게 좀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순간의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뭔가 그 순간의 어떤 그래도 저도 나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의 고민들을 뭔가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가려는 의지 그리고 그런 풀어가려는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되게 좀 거기서 공감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나도 이런 고민했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읽는 도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교수 되고 자리 잡고 요 과정을 그렇지. 읽을 때 내 얘기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읽었던 책 제일 좋았어요. 올해 몇 권 안 읽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학기에 저희가 이제 대학원 수업 행동치료 수업이 있는데 그때 저희 DBT를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맞지? 근데 그때도 그때도 되게 감동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지만 이건 왜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가 있었는데 DBT를 공부하면서 그렇죠. DBT를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읽고 DBT에서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뭔가 이해된 느낌 그런 게 좀 들었어요. 전 좀 놀라웠던 게 이분이 처음부터 임상심리학 전공이 아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심리학을 전공하셔서 이제 되게 과학적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먼저 배우고 본인이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자살행동, 자해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가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이 이게 힘든 과정을 겪어오시면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얘기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60년대 이제 정신역동 기반의 그 의학적인 치료가 본인이 느끼기엔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느꼈고 본인이 실제 치료 받은 거라든지 뭐 진단받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면 똑같이 이런 비과학적인 걸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시켜야겠다. 그래서 연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연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뭐 포스닥 가고 그리고 뭐 어디 교수가 돼서 막 연구를 하려고 할 때도 본인이 이제 진짜 하고 싶어하는 그 자살행동에 대한 치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떨어지는데 자꾸 연구비 이제 지원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분도 막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니네가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자 펀딩이. 그거 보면서 저도 약간 그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하기도 하고 좀 여도 약간 반성이 됐던 그런 장면이 좀 있었어요. 뭐 그건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이 DBT는 경계선 성격 장애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 근데 이 개발하신 분이 사실 경계선 성격 장애니까 이게 이제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죠, 그죠? 어떠세요? 일단은 뭐 책이 뭐 압축적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책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사실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 중간에 뭐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딱 진단을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건 극심한 자해 충동,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내셨던 그 책에는 이제 경계선정적 장애에 대한 CBT 이런 책으로 이제 책을 내셨지만 이 책은 어딜 봐도 뭐 자기가 뭐 경계선정적 장애라든지 아니면
경계 성격 장애에 의해서 내가 이 치료를 개발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살행동, 자해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했을 뿐이고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기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그 진단이 갖고 있는 약간 단점? 이 장점도 있지만 이게 어떤 레이블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계선 성격장애다라고 하면 그 경계선 성격장애 주는 그 특히 치료자에게 주는 약간 레이블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편견, 네. 너무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고 괴로움이 좀 커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이런 들죠. 고민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치료자일수록 오히려 어떤 사람을 또 진단병으로나 이렇게 레이블링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 힘들어하는 부분,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보고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문제 중심으로. 맞아요. 저도 이게 책을 읽으면서 이 DBT가 이 사람과 행동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리네안의 관점이 되게 느껴졌는데요. 뭐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철저하게 수용을 하되 그 사람이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걸 굉장히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진단의 이 리네안의 진단에 초점을 좀 맞춘다면 리네안은 그 미국의 후나미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들과 딸? 옛날 사람 최수종? 예. 김희애? 최수종 김희애 그 아들과 딸? 예, 자료화면에 지금 예. 정말 자료하면 나가야 된다. 나갈 사람. 하는데 예. 후나미라고 네, 지금 한 40대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그러니까 이 인물이 뭐냐면 그 80년대 시대상과 아직은 보수적인 시대에서 여성이 이제 남자를 서포트하는 존재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혼자 이제 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후남이고 그 이제 배우 김희애 분이 연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책의 초반부에 이 리네안이 왜 그렇게 갑자기 고등학교 말에 힘들어졌는가 되게 똑똑한 여성이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나라고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되게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여자로서의 어떤 사회에서 요구받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그 장벽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 좌절을 겪으면서 브레이크다운이 확 됐다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리네안이 얘기 많이 했던 게 타당화와 비타당화되는 성격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그 시대상 같은 예를 들면 맞지 않는 그런 퍼스널리티든 아니면 뭐 능력이든 갖고 있는데 그거에서 타당화를 받지 못하고 계속 본인이 갖지 못하고 있는 뭐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게 자꾸 비타당화, 비수인이 되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여기서 타당화, 뭐 수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상상을 할 때도 저는 항상 그 비유가 식물을 키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식물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은 물을 적게 줘야 되고 그렇죠.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지 잘 크고 어떤 식물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어떠한 식물은 그늘에서 더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고 상담을 한다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잘 수용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 리네안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타당화라고 하는 게 좀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파도 예전에 비슷한 말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자의 새끼를 예. 사슴처럼 키우지 마라. 그렇죠. 아예 기질과 네, 특성이 자주 하는 말이죠. 그렇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DBT 있던 것 같아요. 책에도 튤립을 장미처럼 키우지 그치. 말라고. 당신이 튤립을 알았으면 장미밭에 갈 필요가 없다. 그렇지. 튤립이랑 같이 놀아라. 그렇지. 그런 그래요. 얘기 나오죠. 네.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의 통하는 거죠. 말이에요. 어디냐 그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점에서 이 DBT가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여러 면에서 이제 드는데요. 이 책을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DBT에서는 내담자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 이렇게 보면 경계성격장애 되게 힘들거든요. 자살, 자해충동 있는 내담자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자가 치료를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제 중단해야 될 것 같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어. 힘든 분들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 DBT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것이 치료를 받아야 그치. 하는 이유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치료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실제로는 그 DBT 종합 DBT 체계에서는 자문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치료진들끼리 본인들끼리 이제 자문을 받으면 서로 이제 힘듦을 좀 이렇게 상쇄하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내담자에게 전심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치료자니까 이제 여러 내담자들이 사실 떠올랐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공감이 되면서도 그게 어떠한 감정일까가 사실 잘 이렇게 정말 어디까지 절망스러운가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책을 읽으니까 그 사람이 그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절망스러웠던 그 부분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초반부에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색으로 된 아주 높은 약간 성벽으로 둘러싸인 약간 그런 방해 같은 느낌이고 아무것도 없이 뜨거운 열기만 가득 차 있는 문과 창문도 없는 그런 곳이고 문을 찾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유일한 주부가 바로 자살뿐이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절망스럽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 문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그렇죠. 그만큼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살아내려고 울고짖는 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어떻게 아느냐. 어떤 종교에서는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불손한 그쵸. 질문. 불손한 질문.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런 말들을 내담자들이 할 때 사실 치료자로서도 되게 무력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손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내담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의 전환을 그렇죠. 가져오도록 하는 그 대목도 좀 있었죠. 네. 사실은 저도 거의 좀 인상적이었던 게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리네안이 치료를 개발하면서 이제 변주법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해보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요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연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도 좀 모자르고 변화도 정말 중요한데 변화만으로 또 이해받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 내담들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수용과 변화의 변증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내담자의 언어로는 그렇게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네안이 연민만으로는 사람들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랑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겠지. 그런데 물론 사랑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결국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은 그 전에 그 당시에 그 경계선 성격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과 굉장히 다른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리석던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라는 또 이제 개념화했던 게 그 시대였다면 이분은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괴로운 기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할 뿐이다라는 개념화했다는 게 전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도 DBT가 처음에 이제 체험하고 봤을 때에는 사실 기술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내담자를 대상화시키는 거 아닌가?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구차할 정도로 많은 기술이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사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DBT 치료를 하다 보면 내담자에게 그 치료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고 죽고 싶을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사실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치료자로서는 사실 되게 침해받는 느낌이 들고 있고 소진될 수 있을 정도로 힘겨운 일인데 그만큼 이 내담자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DBT가 너무나 인간적인 치료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하게 실은 됐습니다. 저 DBT 처음 배울 때 정말 그 치료자에게 전화 받는 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자살 생각이 굉장히 힘들 때 그 생명의 전화 같은데 그 당시
당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자기 근무 시간 끝났다고 이제 맞아요. 끊을 때 그게 너무 괴로웠고, 근데 그때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그 기분이 자해하고 싶은 충동이 확 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걸 DBT에 넣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걸 읽고 아 이게 정말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그 사람을 되게 대하는 거고 증상을 빼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DBT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수용보다는 뭔가 이 기술에 더 초점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 기술 너무 세세한 것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강의할 때도 경계선 성격 장애 있어요? 그러면 DBT 공부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 너무 어려워요. 다 이제 그게 좀 뭔가 되게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아, 왜 이렇게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게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되게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 DBT 워크북이에요, 실은. 그래서 그 기술만 모아놓은 거고, 실은 내담자와 1대1 DBT 하는 내용은 그 92년에 나왔던 그 책은 실은 번역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하필 나온 게 워크북이라 좀 그런 오해를 하실 저 같은 사람 보기 좀 어려운. 그리고 저는 또 책을 보면서 그 대목도 조금 기억이 남는데 과연 그 누군가가 죽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것만이 유일한 치료라고 하는 사람을 그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죽음을 말릴 권리가 있나? 그런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그래도 굉장히 명확하게 리니안이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는 치료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권리가 있다. 살리는 게 치료자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담자를 도우려고 할 때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치열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그 대가의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딱 선을 거주잖아. 정확하게. 살리는 게 치료자의 권리다. 믿을 수 있고 그 말에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읽고 DBT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DBT에 관심이 있고 이걸 공부하고자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 책을 꼭 읽으신 다음에 DBT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치료자로서의 고민이나 특히 그 스킬 트레이닝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가 너무 이해가 되는 책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치료자로서 이제 고민을 정리해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담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뭘까, 치료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요.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뭐가 근본적인 변화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내담자의 삶이 바뀌는 게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이 극도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된다는 건 결국 죽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살만한 이유를 갖게 되면 그것이 삶이 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록을 보면 삶을 살기 위한 이유척도 47문항이 있는데 이렇게 막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거창한 이유, 되게 멋지고 의미 있는 삶만이 뭔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47문항을 쭉 읽어보면 아, 이런 작은 이유가 쌓여서 결국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상담에서 내담자들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때 잘 포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47개의 문항이라는 게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일상생활이 편해지는 거, 그냥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친구 한 번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 이런 일상적인 걸 편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이 책의 원제가 Building a Life Worth Living이잖아요. 삶을 살만하게 만들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실은 리니안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너무너무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 DBT 아는 사람들은 막 감동을 받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좀 안 풀려있으니까 제목을 좀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 하나만 더 편해져도 그치. 그래서 힘들 때는
하나만 바꿔도 살만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하나 그 중에 뭐라도 걸리게 하려면 정말 리스트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세세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DBT 얘기는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DBT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저 DBT를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관련된 책을 좀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먼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이 살아있는 DB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가 이제 정신분석을 원래 하셨던 분인데 이 리네안을 접하면서 이 행동치료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쓴 책이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더 옆에서 제가 공부할 때 느꼈던 뭔가 처음에 느꼈던 불편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넘어서면서 이 치료에 좀 더 접근하게 되는지 그런 시각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DBT 책을 봤을 때 되게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도 한번 보시면 DBT 공부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좀 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은 그 청소년들 많이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DBT 학교에 가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책은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에게 DBT를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도 나와 있지만 실제 거기 번역된 내용이 실제로 지금 현재 DBT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쓰시는 용어로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 입에 좀 맞게 우리나라 영어자 디어맨 같은 이런 기술 다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을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활용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책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오늘 북톡이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임상심리학회입니다.